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인 것 같긴 한데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이유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예기치 못한 LH 사태가 났고, 또 그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주택시장이 공급될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와 상관없이 지금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열풍일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부동자금, 단기성 부동자금이 1,300조를 넘어섰다고 하면서 돈이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산가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심지어는 인플레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많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대한민국 시장이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든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우리 상가나 꼬마 빌딩이든 구분 없이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열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게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시중에 풀린 엄청난 돈과 저금리 추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동산 시장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인지 기회인지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제 간략한 프로필이고요. 네. 다음 부탁입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앞선에 목차를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키워드로 부동산 시장을 제가 한번 지금의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고요. 두 번째는 주요 변수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해보겠고요. 마지막에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네. 키워드로 보는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무려 25번이나 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다 아시다시피 이사 공급 대책이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83만 가구, 서울만 32만 가구를 포함해서 공급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이었는데요. 그 계획이 지금 LH 사태로 좀 좌초될 우려까지 나아지고, 그럴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히 좀 걱정은 됩니다만, 여하튼 간에 키워드로 한번 보면은 지금의 전반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을 끌고 있는 거는, 주거용 시장, 아파트 시장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서울 아파트 중에서 강남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강남도 중요하지만은 강북도 무척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일종의 약간의 순환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강남, 강북, 경기 수도권 외곽,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권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은 지금까지 갭 투자란 말이 계속 나왔거든요. 아시다시피 갭 투자는 내가 집을 살 돈이 없어도 전세 자금, 다시 말해서 세입자를 안고 사면은 내가 투자금을 대폭 줄여서라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전세가 평균이 60%, 거기서 살짝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내 자금은 집값의 40%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거니까 갭 투자 열풍이 일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임대차 3법이라는 강수를 정부에서 또 두게 됩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이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임대차 3법이 다시 또 전세 가격을 압박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어느 정도는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제 안정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최근에 어제 공시가격이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제 1주택자도 기준가격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6가구, 서울 같은 6가구 중에 1가구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고 서울도 19%가 넘어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거의 배 이상의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사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이게 참 정부로서도 지금 난감한 입장인데 이러한 이유는 앞선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려 있고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갈 거라는 그런 뉘앙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함께 공동으로 작용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LH 사태가 나오면서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시장이 공급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여기에 제대로 갈 수 있을는지 이런 지금 고민거리가 생긴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기겠습니다. 네. 요 직전에 정부에서는 대책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8.2 대책, 9.13 대책 계속 규제책을 내놓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규제책과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해법은 공급밖에 없다 이러면서 25번째인 공급대책을 이사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그게 지금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83만 가구, 서울만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엄청난 계획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도 안정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직전에 문재인 정부, 현 정부의 바로 주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왔는데 바로 6.17 대책입니다. 이 6.17 대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자 보면은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값 오르는 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은 집을 살려면은 자기 자본으로 사야 되고 아파트값 오르는 거는 언제든지 규제 지역으로 묶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유세 같은 걸로 회수하겠다. 다시 말해서 집값 안정화를 세금으로 그리고 대출로 막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규제책을 계속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번에 공시가격이 상당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재산세라는 종부세 부담이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 대폭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이유는 앞선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려 있고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투자처로서 여전히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금이. 이게 이제 결국은 궁극적인 해법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급대책이라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대책을 드디어 내놨고, 그게 이사 공급대책인데, 앞으로 이게 제대로 추진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와 난관이 또 부딪히게 됐어요. LH 사태가 나면서 지금 뜻하지 않게 신도시마저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까 심히 좀 걱정은 됩니다. 그 공급이 되어야만 주택시장 집값도 잡힐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전문가들의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규제만 가지고는 집값 잡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공급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출에 대한 그 규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엄청난 가계부채 1900조가 넘어선 가계부채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여기에 금리가 지금 장기 금리가 지금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과연 앞으로까지 시장에 어떻게 미칠까 이런 게 지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기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주요 변수로는 부동산 전 시장인데 역시 주요 변수 중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정책이거든요. 근데 정부 정책은 항상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10년, 20년 지속될 수는 없고요. 항상 위아래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거의 5년 주기에서 길어면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걸었어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쓰거나 부동산을 경기 활성화의 유인수단으로 쓰기도 했고요. 이런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직전에는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이 한때는 얼마 전만 해도 아파트 시장도 2010년대 글로벌 위기 직후서부터 2010년 전후로 해서 아파트 가격 상당히 고전했던 때가 있었고요. 재건축 투자했던 분 여러 분이 아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장이 바로 이제 그 직후 한 4, 5년 지나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썼습니다. 뭐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고 막 이런 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정책의 그런 활성화 정책의 그 효과가 사실상은 좀 정책이라는 게 먼저 발표나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효과가 나오는다는 점에서 볼 때 결국은 문재인 정부 와서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려는 그런 분위기를 탄 거죠. 근데 여기에 저금리라는 변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또 시중의 부동자금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없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급 변수라든지 정부가 이번에 결국 아파트 공시가격을 올림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지금 금리인데요. 앞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지금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죠. 네, 사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0.5로 사상 최저입니다. 기준금리를 쉽사리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 아시다시피 지금 팬데믹 상황이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물론 빨리 끝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간에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의 후유증을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장기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고 또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국내에 조금씩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악재일 수밖에 없겠죠. 그건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연스럽게 금리 쪽으로 안전한 자산 쪽으로 그 자금이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아무래도 금리가 저금리 추이가 시장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좋습니다. 근데 현재는 급격한 금리 상승은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장기적인 금리는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변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변할 수 있는 크게 중장기적인 변화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거.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거든요. 고령화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앞으로 과연 집의 수요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인가? 생산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과연 앞으로 누가 생산 인력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진국화 될수록 이런 저출산 고령화로 분명히 집의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뭐 가까운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고령 인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뭐 이렇게 지방 시골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심에 더 가까이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여러 가지 뭐 복지라든지 실제적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어떤 주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도시화는 반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구의 구조는 전체적인 인구는 줄더라도 앞으로 또 그 집의 수요는 좀 여전히 유지되지 않을까. 집은 특히 도시에 있는 집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장기 변수가 바로 가구의 분화라는 게 하나 나왔어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상하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계속 사회통계적 지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집이 계속 부족하다는 말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엊그저께 무너졌다고 말이 나오는데도 왜 그럴까? 결국은 가장 큰 원인은 가구의 분화입니다. 여기 나왔듯이 1인 가구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2인 가구 수가 늘면서 1, 2인 가구 수가 합하면은 50%가 이미 서울도 대한민국 전체가 넘어섰어요. 근데 일본이라든지 또는 유럽 선진국의 대도시가 많은 국가들 보면은 가구 분화가 상당히 빨라서 60, 70% 이상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1인 가구가 현재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50%도 다 올 거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결국 70% 이상이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집은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구가 분한다는 건 결국 집은 여전히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거를 좀 심각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규제로만 될 일이 아니다. 결국은 집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에도 가구 분화가 심각하다는 말이 이번에 집 이사 공급 대책에 나오기 그 배경이 된 거죠. 나올 배경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선의 인구 구조가 고령화 저출산을 변하는데 왜 인구가 주는데 집이 자꾸 우리가 집이 없다고 난립니까 이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의 이동입니다. 근데 인구의 이동 지수를 계속 보니까 여기 나왔듯이 전출입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마치 이렇게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전출입 그 지수를 가지고 숫자로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결국 가장 환하게 비치는 여기 부분이 있듯이 그게 어딘지 알죠? 수도권 서울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면은 남쪽에서도 이렇게 좀 빛이 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같은 지방의 광역대도시권이죠. 이 말은 뭐냐면 지방에 있는 농어촌이라든지 소도시에 사는 분들은 지방 광역시권으로 인구 유입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지방 광역시권의 인구까지 서울 인구나 수도권 인구가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는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더라도 도시의 인구 증가는 여전히 더 강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이를 볼 때 여전히 도심에 있는 집값은 강세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건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거를 심각하게 느끼고 이사 대책을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중장기 전망을 마치겠고요. 지금 요컨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비이상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은 집값대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여전히 떨어질 줄 모르고 있고, 서울 전국적으로 중위 가격, 중간 가격이 10억 원에 육박한다고, 집 하나가 10억 원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과연 이런 분위기는 지금의 저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의 도시 집중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집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집의 공급은 여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지금 특이한 시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가나 우리 꼬마 빌딩, 상가 빌딩, 오피스 빌딩 시장이 있는데, 지금 시내 보시면은 공실은 많이 늘고 있어요. 임차인이 많이 비어 있고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건물값의 상승률은 무척 지금 셉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사이에도 최소한 강남은 20, 30%, 강북도 10% 이상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중에 부동자금이 엄청 풀려 있고 저금리 추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이 이런 시장을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될 것 같고, 향후에 금리의 어떤 상승 추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규제책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